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23 일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던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였는데요. 일단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에 대한 리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뉴스들이 많았어요. 한 주 그리고 하루하루 새로운 네.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요. 네. 아주 뭐 풋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 감독들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터들의 선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볼 얘기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감독 선임 얘기입니다. 전 바이킹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케빈 스테판스키를 이제 감독으로 선임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예요. 그렇죠. 이제 스테판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나와서 그 학교에서 이제 코치로 출발을 했다가 바이킹스의 전 감독이었던 브래드 칠드레스 감독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바이킹스 이제 코칭 스태프로 조인을 했다가 네. 언제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냐면 2017년에 이제 쿼터백 코치를 맡으면서 그때 이제 케이스 키넘이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낸 그 해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케이스 키넘을 이렇게 키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리그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2018년에 이제 임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았다가 올해, 그러니까 이번 2019년 시즌에 정식으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되자마자 또 컬크 커즌스를 네. 올스타급 쿼터백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리그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클리블랜드로 이제 감독으로 가게 됐는데 같은 이유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금 이제 젊은 쿼터백 네. 베이커 메이필드가 있는데 신인 때보다 이번 시즌에 다소 좀 못한 그런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뭐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쿼터백이 있으면 쿼터백을 잘 육성할 네. 그런 감독, 그런 코치 진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치를 잘 키워내는 젊은 감독이다라는 네. 것이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 감독 선임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차점자였다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프레디 키친스한테 밀려서 프레디 키친스가 사실은 이제 임시 감독직을 맡았다가 이제 정식 감독으로 이제 아예 그냥 전환이 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도 이제 스테판스키가 뭐 쿼터백 육성에 대한 어떤 건 전문성을 좀 인정을 받고 네.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올해 커즌스가 잘하면서 전체적으로 더 리그 전체적으로 더 유명세를 안게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명 이 감독직에 근접했던 사람이 현 이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로버트 살라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스테판스키에게 좀 밀려서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이득을 본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될 텐데 조시 맥데니얼스가 남게 됐어요. 사실상 이 벨리첵이 좀 이득을 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맥데니얼스가 사실은 이제 오프 시즌이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탈락한 팀들에게 오프 시즌이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팀들의 그 감독 후보로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여러 자리 중에 한 자리도 꿰차지를 못하고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시 맥데니얼스를 지키게 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되겠고요. 어찌됐든 케빈 스테판스키가 떠났기 때문에 이 미네소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역시 이제 빈자리가 됐는데, 이 자리는 일단 게리 쿠비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게리 쿠비악의 존재가 그 케빈 스테판스키 지금 이제 신임 감독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네. 17년에 케이스 키넘의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옆에서 스테판스키가 잘 조력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19년에 이제 컬 커슨스의 이제 또 한 번의 올스타급의 이런 시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본인한테도 스테판스키가 본인한테도 게리 쿠비악이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테판스키가 코치로서 성장하는 데로 도움을 줬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제 스테판스키가 떠난 빈 자리를 또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게리 쿠비악과 같이 일하게 된다 그러면 뭐 그 조합의 어떤 네. 케미스트리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쿠비악이 그 자리에 직접 앉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 쿠비악이 사실 그 감독을 하다가 이제 그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 뭐 이런 자리로 이제 좀 한 발 좀 물러선 이유가 건강상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건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죠. 또 이제 또 잠시 또 이렇게 떠났다가 한두 해 쉬고 나면 또 건강이 또 회복이 돼서 아니면 또 본인이 또 욕심이 나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네. 거는 뭐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테판스키가 이 브라운스의 감독이 됐다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LA 램스의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없었던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를 채웠고요. 그 전에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해임을 하고 이제 새롭게 이 브랜든 스텔리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선임을 했습니다. 일단 웨이드 필립스를 이 해고한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 시즌 보면 이제 램스가 뭐 공격이든 수비든 작년에 슈퍼볼 갔던 팀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까지 영입을 했고 네. 수비에서도 사실 작년에 뭐 사실 공격에 좀 가려 있긴 했지만 웨이드 필립스가 온 후에 수비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보면 초반에 상당히 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제일런 램지가 오면서 수비가 좀 개선이 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또 후반에 가서 플레이오프 경쟁을 펼칠 때는 또 이제 또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교체까지 됐는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웨이드 필립스 한 명을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숀 맥베이에게 조금 더 감독으로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인사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웨이드 필립스가 물론 이제 훌륭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서양이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숀 맥베이와 같이 일하기에는 너무 좀 나이 차이도 있고 숀 맥베이와 어떤 그 나이 차이를 떠나서 철학적인 차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코디네이터들로서 좀 젊은 네. 세대, 그러니까 진짜 맥베이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은 어떤 그 팀 운영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 교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원래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가 션 맥베이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일단 채우면서 션 맥베이 감독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 플레이 콜링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그렇죠. 이제 숀 맥베이가 감독으로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들 조금씩 좀 덜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하고 좀 더 잘 맞을 만한 사람을 두 자리에 영입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 케빈 오코넬을 선임을 했는데 이 션 맥베이가 레드스킨스에 있다가 이제 램스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에 합류했던 그런 코치진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커넥션이 조금씩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조금씩 이제 그 맥베이 중심의 어떤 그 팀 빌딩을 계속 좀 더 가속화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 선임된 사람이 이제 브랜든 스텔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빅 펜지오 감독이 예전에 베어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코치로 있으면서 이제 수업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빅 펜지오는 워낙 이제 그 수비의 대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팀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상당히 활약을 했었고 지금 뭐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감독으로까지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의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았던 젊은 코치들이 한 명씩 이제 발굴이 될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코디네이터를 선임을 하면서 새롭게 좀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LA 램스인데 사실 이 코디네이터들보다도 여러 건의 대형 계약들이 이 램스의 발목을 좀 더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일단 선수들은 뭐 또 다른 얘기일 거고요.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치진부터 전반적으로 먼저 이제 사실 오프 시즌 시작해서 선수들과 계약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네. 코치들부터 먼저 코치 진영부터 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 한 명씩 이제 계약 내지는 이제 재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놓고 보면 조금 너무 소수의 선수들에게 네. 많은 샐러리 캡이 지금 할당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장기 계약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걸 또 이렇게 재계약을 하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마음만 먹으면 그 선수들이 합의만 해준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탓 걸리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수들도 본인이 이제 팀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양보를 하고 그러면 사실 조정은 할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샐러리 캡 운영을 잘하는 팀들은 귀신같이 그것도 다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램스도 방법은 다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램스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줄리엔 에들만 선수가 이 비벌리 hils에서 자동차 파손을 하면서 체포됐다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플레이오프를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예, 혹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이제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 한 행동이 아닌가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맨정신에 차를 부수면 그 미친놈이죠. 애들만이 원래 이맘때는 항상 이제 플레이오프 풋볼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가을 야구 못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겨울 네. 풋볼을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 행동이 나오나 봅니다. 겨울 초입에서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데.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리치 스캔갈러가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전 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팻 셔머가 선임이 됐습니다. 네, 자이언츠에서 사실 얼마 있지 못하고 이제 감독에 해임이 됐었는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리지만 사람마다 그릇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셔머가 뉴욕 자이언츠에서 감독을 했던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 기간 동안의 성적이 워낙 초라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성적만 가지고는 다시 감독으로 또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코디네이터부터 다시 또 차근차근 레주메를 다시 쌓아가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분이 어쨌든 감독직을 원래 맡게 됐던 것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했었기 때문에 감독까지 갔었던 건데 그런 어떤 감독의 경험까지 했던 그런 분을 코디네이터로 확보한다는 거는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쇄 반응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이 뉴욕 자이언츠의 여러 가지 또 빈자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제 패트릭 그레이엄, 전 돌핀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쪽으로 이제 팀을 옮겨왔고요. 제이슨 게럿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인터뷰를 할 거라 그래요. 네, 제이슨 게럿이 사실 자이언츠 감독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입장에서는 다른 팀에서 감독했던 분을 코디네이터로 영입한다는 건 일단은 나쁘지 않은데 네. 제이슨 게럿은 또 더군다나 자이언츠하고 인연도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자이언츠로에서 선수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우보이스 그 임기 마지막에는 사실 이제 자이언츠하고 물밑 접촉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사실 아무래도 인연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자이언츠에 갈지는 봐야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이언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게럿을 고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계약이 14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났죠.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15일이거든요. 근데 미국 시간으로 이제 14일이니까 14일이 딱 지나고 나면 인터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게럿 입장에서는 뭐 계약도 계약이지만 어차피 이제 카우보이스의 헤드코치 포지션에서 이미 해임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 당연히 인터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자이언츠 입장에서 좋은 선택인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연쇄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앞서 이제 패트릭 그레이엄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백으로 생긴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에 현 이 돌핀스의 디펜시브 패스 게임 코디네이터 그리고 코너백 코치인 조시 보이어가 또 승격할 예정이라 그래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인하우스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제 그 돌핀스의 감독이 누구냐면 브라이언 플로레스잖아요. 사실 이분이 수비형 네. 감독이기 때문에 라인베커 코치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이제 사실 신임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플로레스 밑에서 같이 손발을 맞췄던 사람 중에서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사람을 좀 어쨌든 그 계속 이렇게 하이어링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채용이 가능한 분 중에 크게 이렇게 빅네임 코디네이터가 사실 마땅히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금 플로레스 체제를 더 공고히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팀의 이 감독 그리고 이제 코디네이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홀로페이머 인덕티 그러니까 이제 이 명예전당에 헌액된 분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올 시즌은 100주년 기념으로 총 15분이 선정이 됐는데 미리 좀 소개해야 된 두 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렇죠. 빌 카워 감독 그리고
지미 존슨 감독 이 두 분이 이제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두 명의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조금 더 이제 그 이번 홀로페임 그 선정에 대해서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센테니얼 클래스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딴 때와 다르게 다른 해는 보통 이제 한 해에 6명에서 8명을 이제 그 명예전당에 매년 입성을 시켰었는데 올해는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올해만 이제 20명을 받아들이는데 그 구성을 현대 선수 5명, 그다음에 은퇴한 지 25년이 넘은 선수들. 그래서 이제 시니어 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시니어들 중에서 10명. 그다음에 이제 컨트리뷰터 3명. 컨트리뷰터라고 하면 이제 선수나 코치가 아닌 분들 중에서 리그에 기여하신 분들 이런 사람 3명. 그다음에 이제 감독 2명. 네. 이렇게 해서 지금 20명이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명이 발표가 됐는데 현대 선수들 5명을 제외한 15명이 발표가 된 거고요. 그 나머지 5명, 현대 선수들 5명은 슈퍼볼 전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15명은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두 사람은 역시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워낙 또 유명세를 치렀던 그런 이제 감독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말씀하신 이제 전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감독이었던 빌 카워 감독. 카워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틸러스가 사실 이제 척 노을이라는 이제 전설적인 감독 밑에서 이제 4번이나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노을 감독이 은퇴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감독이 됐던 분이 이제 빌 카워인데 빌 카워가 저기 그 스틸러스에서 15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그 15년 동안 플레이오프에 10번을 진출하고 네. 지구 우승을 8번을 차지했었어요. 슈퍼볼도 2번을 진출했고 우승을 1번 했고 그다음에 코치 오브 더 이어도 한번 수상했던 명감독이죠. 그런데 이제 특징이 어떠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그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네. 선수들을 아주 강하게 조련시키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올드 스쿨 스타일의 감독이고 그 피츠버그라는 이 철강 도시에 네. 아주 잘 어울리는 블루 칼러 코치라고 이렇게 명성이 쌓인 상당히 좀 피츠버그 조합이 잘 맞는 그런 감독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은 감독으로 데뷔한 첫 6시즌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역대 감독 2명 중에 1명. 상당히 좀 데뷔하자마자 상당히 그 감독으로서의 기량을 많이 발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애틀 시옥스를 상대로 해서 슈퍼볼 40을 우승한 후에 아마 한국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하인스 워드가 우승하던 그 슈퍼볼이거든요. 네. 그 슈퍼볼을 우승한 후에 이제 빌 카워 감독이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NFL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CBS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방송을 중계하고 있는데 당신 홀로페임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신나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고 그러고 네. 또 이제 선수 때는 이글스와 브라운스에서 라인베커로도 뛰었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 카워 감독과 함께 또 하나 명예전당에 헌액된 분이 바로 이제 지미 존슨 감독이 되겠는데요. 지미 존슨 감독이 이 시옥스 패커스 경기였죠. 이 하프타임 때 하프타임 이 쇼를 하잖아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데이비 베이커 홀 오브 페임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코치 하면서 이제 당신이 홀 오브 페임에 선정이 됐다.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이제 뭐 소위 해피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눈물도 흘리고 네. 근데 이제 이모셔널해진 상태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트로이 에이크먼의 얼굴을 잡아줬었는데 트로이 에이크먼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사실 에이크만이 여러 차례 사실 올해만이 아니라 지미 존슨이 사실 이제 그 홀로페임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몇 번 이제 탈락을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트로이 에이크만이 지지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올해도 이제 이번 그 시옥스 패커스 경기 전에도 네. 여러 차례 지미 존슨이 올해는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도 상당히 좀 울컥하겠죠. 네. 본인을 만들어준 감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 영화를 누렸던 감독인데 이제 뭐 같이 명예전당 이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감정적이었나 봐요. 새벽 4시에 트위터를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미 존슨 감독과의 추억 얘기를 하면서 그런 트윗을 올렸었는데 그 답글을 달 수 있잖아요. 거기 이 사람은 새벽 4시야 점점점 이런 트윗도 있더라고요. 지미 존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89년부터 93년까지 카우보이스의 감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96년부터 99년까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의 감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카우보이스의 2연패를 이끌었던 명장인데 사실 그 제리 존스 구단주가 카우보이스를 인수하면서
당시 이제 전설적인 감독 탐 랜드리를 해고하고 본인과 대학교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지미 존슨을 이제 감독으로 발탁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카우보이스 팬들이 많이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그런 반응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미 존슨이 오자마자 팀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게 사실 저희가 전에 이제 바이킹스와 카우보이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허셔 워커 트레이드 그걸 통해서 많은 드래프트 픽을 얻고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와 팀 빌딩에 있어서 새로운 철학을 보여주면서 급격하게 카우보이스를 턴어라운드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2년, 93년 두 번 이제 슈퍼볼 우승을 연속으로 했는데 그리고 좋은 팀을 만들어놨는데 두 번 우승 후에 바로 이제 해임이 됐죠. 예, 제리 존스와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 이제 이 우승한 게 네 덕분이다, 내 덕분이다, 뭐 이런 걸로 좀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리 존스가 결국은 지미 존슨을 해임을 하고 나는 지미 존슨이 아니래도 누구를 데리고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베리 스위츠라는 이제 당시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베리 스위츠는 이제 우승을 했지만 지미 존슨의 선수들 가지고 우승했다라는 비아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지금까지 제리 존스가 팀을 인수한 후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지미 존슨을 해고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분이 이 명예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명예전당에 헌액된 분들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시니어 멤버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퇴한 지가 25년이 넘은 선수들이거든요. 그 선수들 중에서 지금 이제 10명이 선정이 됐는데 몇 면을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짐 코버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80년대 시카고 베어스에서 오펜시브 태클을 했던 분인데 그 말은 뭐냐면 월터 페이튼 앞에서 이제 길을 터줬던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63년부터 77년까지 뉴욕 제츠에서 오펜시브 태클을 했던 윈스턴 힐이라는 이제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 이제 브로드웨이 조 네이머스의 블라인드 사이드 프로텍션을 해줬던 레프트 태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글스에서 뛰었던 와이드 리시버 헤럴드 카마이클이라는 분인데 요즘에 이제 NFL 보면 장신 리시버들이 많잖아요. 뭐 6피트 4인치, 6피트 3인치 이런 리시버들이 많은데 이 카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6피트 8인치. 6피트 8인치요? 랜디 존슨급의 신장을 가진 그런 장신 리시버였습니다. 그래서 2m가 넘잖아요. 2m 3cm죠. 2m 3cm에 102kg의 거구. 그래서 이제 코너백 때 사실 1대1로 커버리지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그냥 높게 공 던지면 쭉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점프볼 하듯이. 네 번째가 이제 듀크 슬레이터라는 분인데 이분은 NFL 초창기 때, 그러니까 20년대에 뛰었던 분이고 이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그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라인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40년대에서 50년대 초반까지 시카고 베어스에서 활동을 했던 에드 스프링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공격과 수비를 둘 다 뛰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말에서 70년대까지 라이언스에서 뛰었던 알렉스 카라스라는 이제 디펜시브 태클이 있고요. 이분은 사실 이제 수비를 잘하긴 했는데 방송인으로서 더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쇼에 출연하는.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3명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50년대 패커스에서 세이프티를 했던 밥 딜런. 그다음에 스틸러스에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세이프티를 했던 다니 쉘. 그리고 카우보이스에서 70년대 세이프티를 했던 클리프 해리스. 이분들이 각각 이제 세이프티로 활동을 하면서 그 인터셉션이 30개에서 50개 가까이 되는 상당히 이제 좀 인터셉션을 잘하는 소위 볼호크라고 불릴 수 있는 세이프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 중에 3명이 더 누가 있냐면 이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맥 스피디. 무슨 포지션인지 아시겠어요? 이름하고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맥 스피디. 리시버였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포지션을 띄웠는데 리그 그 리셉션 1위를 4번, 그다음에 리시빙 야드 1위를 2번을 했던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리그를 대표하는 리시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선수들이 지금 선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치나 선수가 아닌 분들 중에서 리그에 기여했던 분들이 이제 3명이 선정이 됐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분이 폴 테글리어구. 이분은 이제 로저 구델 이전에 NFL 커미셔너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리그의 그 확대, 대형화에 좀 기여를 해서 28개 팀 체제에서 지금의 32개 팀 체제로 익스펜션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커미셔너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지 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콜츠, 돌핀스, 뉴욕 자이언츠 3개 구단에서 제너럴 매니저 단장을 했던 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뉴욕 자이언츠 단장 시절에 86년과 90년 두 번의 슈퍼볼 우승했던 그런 명 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NFL 이 그렇죠. 협회에서도 좀 일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담당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브 세이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NFL 필름스의 대표이사죠. 사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파운더고 아버지가 창립자고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 핵다이아 수저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총 15분이거든요. 네. 근데 면면을 보시면 아마도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지미 존슨과 빌 카워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뭐 태글리어브나 뭐 이런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그 예전 이제 시니어 멤버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NFL이 이번에 이제 센테니얼 클래스라는 명목하에 네. 100주년이니까 그 명목하에 이번에 사실 좀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명예전당에 못 들어갔던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좀 클리어하는 목적이 좀 있거든요. 털었다. 한꺼번에 털었다.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감독들도 보면 지미 존슨, 빌 카워 명감독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년이나 평년 같았을 때는 아마 명예전당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거다. 간당간당했던 그렇죠. 분들. 이게 특히 왜 그러냐면 지미 존슨, 전 물론 지미 존슨 너무 좋아하지만 지미 존슨이 사실 감독으로서 그 NFL에서 감독을 했던 기간도 짧고요. 2번 우승을 했지만 그 정규 시즌에서 승리했던 총 승수가 80 몇 승밖에 안 되거든요. 100승이 채 안 돼요. 근데 이제 벨리책이나 이런 감독 보면 이미 300승을 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예전당을 논하기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감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지도 않지만 네. 빌 카워도 이제 슈퍼볼 우승이 한 번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빌 카워나 지미 존슨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도 사실 보면 딴 때 같았으면 명예전당에 입성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을 그럴 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비난도 많이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리그에 대해서 NFL의 이런 센테니얼 클래스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하시냐면 홀로페임은 정말 이 명예전당에는 정말 극소수만 들어가야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희소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또 NFL 입장에서는 한 번씩 이게 또 아까운 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좀 털어주는 그런 또 아니 지금 못 털면 100년 뒤에 털어야 되거든요. 못 털어요. 명목이 없잖아요. 한번 150년. 네. 뭐 그래서 이제 딱 10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좀 크게 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나머지 현대 선수 5명이 어떤 선수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이어지는 소식이 또 홀로페이머가 예약돼 있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2명의 선수가 은퇴를 발표를 했는데요. 안토니오 게이츠와 루크 키클리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도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이제 홀로페이머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실 뭐 예약을 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앤토니오 게이츠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 First Ballot Hall of Famer 그러니까 네. 뭐 자격이 주어진 첫 해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앤토니오 게이츠가 올해 안 뛰었거든요. 19년에 안 뛰었기 때문에 은퇴한 지 5년 뒤에 이제 첫 번째 해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2018년이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2023년에 이제 첫 번째 그 4년이 남은 거군요. 그렇죠. 이제. 4년이 남은 셈인데 아마 그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앤토니오 게이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정말 놀라운 거는 대학 때까지 풋볼을 안 했던 선수거든요. 대학 때까지는 농구 선수였죠. 그러니까 켄트 스테이트라는 대학교에서 원래는 농구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뭐 NBA를 가지는 못했고 농구 선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차저스가 좋게 보고 프리에이전트, 그러니까 칼리지 프리에이전트,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이제 그렇죠. 데려간 거죠. 근데 이제 프로에 가서 너무 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신화를 써내려왔고 앤토니오 게이츠가 성공한 다음부터 농구 선수들을 타이랜드로 데려간 게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또 그 다른 이제 성공한 선수가 지미 그램이 있죠. 지금 현재 이제 패커스에서 뛰고 있는 지미 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죠. 제가 스탯을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선수가 03년부터 18년까지 16시즌, 16시즌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6경기를 출장을 했고요. 955개 리셉션, 그리고 11,841 리시빙 야드.
116개의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고요. 8번의 프로볼, 그리고 3번의 퍼스트팀 올프로, 2번의 세컨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역시나 타이트엔드의 끝판왕 토니 곤잘레스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 야드 대장이면 게이츠는 리시빙 터치다운 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선수가 이제 같은 시대에 뛰었기 때문에 그때 뭐 진짜 타이드엔드 포지션에서 양대 산맥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스탯이 좋았기 때문에 곤잘레스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사실 게이츠도 4년 뒤면 네. 명예전당 입성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리시빙 터치다운 전체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터치다운을 많이 기록했던 선수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은퇴한 선수 바로 루크 키클리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8시즌밖에 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빠른 은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제 키클리는 그동안 좀 건강에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그 머리 부분에 부상을 많이 당해서 컨커션, 소위 이제 뇌진탕을 여러 번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의 부상이 자꾸 이제 산적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이제 더 이상 참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상을 당하다 보면 주변에서 자꾸 이제 만류를 하거든요. 네.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이제 친지들이 좀 건강을 생각하자. 사실 은퇴 후에 그런 어떤 컨커션이라든지 머리 부분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선수들이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CT가 한참 이렇게 좀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루크 키클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키클리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선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끔 만류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결정은 본인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본인도 상당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하나 장면이 있는 게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키클리가 이제 그 경기 중에 이제 컨커션을 뇌진탕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도 본인 컨트롤 못해서 눈물을 막 흘렸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키클리 같은 터프가이가 부상당했다고 뭐 그게 사실 뭐 이렇게 뭐 팔이 부러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장면이 상당히 전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이 아니라 루키 클리가 특히 이제 머리 부분의 부상을 상당히 여러 번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조기 은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선수도 스탯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118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이제 시즌이 좀 적었기 때문에 경기 숫자는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690개의 태클 그리고 402개의 이 도움 태클 그러면서 이제 모두 합쳐서 1092개의 태클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인터셉션 19개, 하나의 픽식스 그리고 7개의 이 펌블 유도와 함께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7번의 프로볼이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한 번 빼고 그러니까 데뷔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7시즌 연속으로 이제 프로볼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참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올 프로에도 한 5번인가 뽑히지 않았나요? 네, 퍼스트팀 올 프로에만 5번이 선정이 됐고 또 이제 세컨팀 올 프로에도 2번이 선정이 될 만큼 이 선수로 뛰는 기간 내내 이 리그를 압도했던 라인베커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루키 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고급의 선수다. 근데 루키 클리는 라인베커 중에 그냥 최고였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그 라인베커를 평가할 때의 표본, 잣대가 되는 선수가 루키 클리였고 키클리가 단순히 그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리더십, 그다음에 어떤 그 커뮤니티에 대한 모범 시민 이런 걸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라커룸에서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니 팀 우리 팀 할 거 없이 리그 전체적으로 상당히 선수들이 리스펙트를 많이 했던 그런 선수죠. 그러면서 기량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급 라인베커가 아니라 그냥 라인베커 중에 1등 이 루키 클리였죠. 네. 전교 1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루키 클리가 만약에 명예전당에 못 갈 요소가 뭐가 있느냐 굳이 찾아본다 그러면 조금 커리어가 짧았다. 근데 그거 외에는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라인베커로서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스탯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아쉽게 이제 우승을 못한 그런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제 루크 키클리 선수와 함께 안토니오 게이츠 선수가 은퇴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은퇴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이제 또 데뷔를 준비를 하는 선수가 있겠죠. 음. 조버로 선수가 속한 LSU가 이 대학 풋볼 챔피언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명 이제 타이거볼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었던 그런 이제 챔피언십 경기였는데 이 트레버 로렌스가 이끄는 이 클램슨 타이거스와 이 LSU 타이거스가 맞대결을 펼쳐서 LSU가 42대 25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이제 2주의 뉴스를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이제 대학 풋볼의 결승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명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라고 불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개의 타이거 팀이 붙었는데 클램슨 같은 경우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최근 3년 동안 2번을 우승을 했던 신흥 강호고요. LS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승한 지가 이제 12년이 됐는데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AP 랭킹 기준으로 해서 탑 10 팀을 이제 클램슨을 이김으로 해서 7팀이나 격파하면서 올해 가장 압도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각도에서 보자 그러면 클램슨은 올해 전국 수비 1위였던 팀이고 LSU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위에 전국 1위의 공격력을 자랑했던 팀이죠. 그래서 두 팀의 대결이 그런 면에서도 재미가 있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던 거는 두 쿼터백들의 대결. 네. 올 시즌 하이즈만 트로피 수상자이자 드래프트 1순위가 가장 유력한 조 버로 그다음에 클램슨에는 내년도 드래프트에 1순위가 유망할 걸로 보이는 트레버 로렌스 이 두 선수의 대결로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죠. 네. 사실 이제 앤드류 럭 선수 이후에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트레버 로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맞대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금 트레버 로렌스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조 버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 시상식에서 역대 최다 득표차로 수상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올해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4강에서 두 팀이 결승으로 올라오는 과정도 좀 달랐어요. 1번 시드였던 LSU는 4강에서 이제 오클라호마를 63대 28로 완파했었고요. 그야말로 찢어놨죠. 그렇죠. 근데 그 63점이 선수 주전들 3쿼터에 빼고 63점이었거든요. 조보로가 그날 이제 터치다운 패스 7개 했는데 맘만 먹었으면 10개도 이상도 할 수 있는 경기였다. 그다음에 클램슨 같은 경우는 이제 4강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만나서 16대 0으로 뒤지고 있다가 이제 극적인 역전승을 하고 올라와서 이제 두 팀이 대결했죠. 그래서 결승전에서 보면은 1번 시드의 LSU의 터치다운 하나 정도, 좀 적게는 이제 5점 정도의 우위가 점쳐졌었는데 경기 초반에는 클램슨이 좀 앞서갔어요. 네. 근데 그 비결이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 경기 초반에 클램슨이 그 LSU를 초반 2번 깊은 펀트 2번이 상당히 잘 들어가서 깊이 핀 해놓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세이프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패스러시를 막강하게 들어가면서 2번, 3번의 포지션을 LSU가 사실 상당히 좀 당황하면서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이프티를 안 먹기 위한 그런 좀 소극적인 그런 공격을 하면서 좀 공격 리듬이 좀 깨졌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초반에 조금 LSU의 기세가 꺾인 틈을 타서 클램슨이 좀 몰아붙여서 2쿼터 초반까지는 클램슨이 17대 7로 앞서갔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LSU가 공격이 무섭게 살아나기 시작해서 그때 시점부터는 이제 35대 8 네.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제 이끌어가면서 42대 25로 승리를 했죠. 근데 이날도 보면 사실 LSU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한 50점까지 낼 수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어쨌든 서로에 대한 예의도 있고 이미 승리가 거의 이제 확정이 돼가면서 조금 이제 페이스를 좀 줄여갔죠. 그러면서 42대 25, 17점 차 승리를 했는데 이날 그 경기를 뒤집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일단 올해 이제 최우수 와이드 리시버에게 주어지는 상인 빌렛니코프 상을 수상했던 리시버 자말 체이스에게 하이스만 트로피 위너 조 버로가 상당히 정확한 롱패스들을 많이 꽂아줬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리시버들 뭐 저스틴 제퍼슨이라든지 테러스 마샬 그다음에 이제 랜디 모스의 아들 타데우스 모스 세리어스 모스까지 이제 공격에 다 가담하면서 상당히 공격이 진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본물이 터졌었고 패싱 공격이 되니까 또 이번에는 러닝백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라는 선수까지 상당히 현란한 러싱 공격을 섞어가면서 정말 이 선수를 어떻게 다 막냐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막강한 공격력을 퍼부으면서 후반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 자말 체이스 선수를 상대로 던졌던 이 오른쪽 라인 깊숙하게 들어갔던 패스 기억나시죠? 네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터치다운 아니었나요? 맞아요.
첫 번째 터치다운도 있고 두 번째 터치다운도 아마 체이스한테 갔었을 두 텐데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갔잖아요. 네. 예. 체이스가 초반에 그 뒤진 경기를 이제 뒤집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죠. 네. 근데 이제 LSU가 이번에 우승을 함으로써 이제 사실 이제 어쨌든 그 정말 압도적인 시즌을 완성을 했는데 이 공격이 정말 역대 최고급의 공격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 버로가 이날도 여러 개의 기록을 썼는데 사실 4강에서도 플레이오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들 여러 가지 썼었는데 이날 결승전에서도 세운 기록이 터치다운 패스 5개, 총 터치다운 6개, 463야드 패스 기록. 이게 이제 결승전 기록이고요. 네. 올 시즌 토탈로 봤을 때 버로의 기록을 보면 단일 시즌 최다 터치다운 패스 60개, 단일 시즌 최다 총 터치다운 65개. 그리고 이건 기록은 아니지만 5,671야드 패싱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고 저는 이게 제일 놀라웠는데 아까 이제 올 시즌에 LSU가 탑10 팀을 7개를 상대해서 다 격파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탑5 팀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탑5 팀 4개를 상대로 해서 조 버로의 기록이 4승 무패에 경기당 425야드 패스, 19개 터치다운에 인터셉션 제로, QBR이 뭐 아시지만 100점 만점이잖아요. 네. QBR이 97.6점. 그러니까 이 탑5 팀 4개를 상대로 한 성적이 이렇습니다.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뭐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드래프트 1순위가 가장 유력한 쿼터백인데 이 조 버로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잘하냐, 뭐가 이렇게 그 높게 평가받느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조 버로가 어깨가 아주 뭐 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트레버 로렌스가 더 좋고 네. 어깨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사실 거리에 상관없이 패스가 상당히 정확하다. 네. 이게 사실 쿼터백의 첫 번째 자질이잖아요. 상당히 정확한 패스를 하고 그래서 이날 결승전에서도 보셨겠지만 롱 패스들이 정말 정확하게 간다. 그래서 리시버들이 돌아보면 공이 그냥 바로 와 있는. 그렇죠. 이런 택배죠, 택배. 그렇죠. 정말 패스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켓 패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풋워크가 좋고 민첩해서 필요할 때 스크램블을 정말 잘해준다. 네. 그래서 러싱 공격까지 해주는 뭐 듀얼 스렛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적절히 잘 공격을 그 RPO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높게 평가받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드웨인 해스킨스 얘기하면서 프로 레디한 쿼터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LSU의 올해 공격이 역대 최고급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프로 공격 시스템에 가장 근접한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정말 완벽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프로 레디 쿼터백이다. 라는 게 상당히 이제 그 프로 구단들한테 상당히 좀 어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부수적으로 또 하나 좋은 것은 이 조 버로가 사실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전학을 온 거거든요. 근데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3년 만에 이미 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업도 그만큼 잘 했고 풋볼을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거다. 그러면 앞서 3년은 어떻게 보면 학업에 전념을 한 다음에 끝내놓고 난 4학년 때 풋볼 할 거다 해가지고 뛴 거네요. 사실 그런 목적은 그런 뭐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이제 3년 만에 졸업까지 다 하고 학원 네. 다 마치고 와서 이제 풋볼에 집중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그래도 똑똑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조 버로가 그런 면까지도 좀 높게 평가를 받는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면을 가지고 있고 이 LSU 공격이 또 얼마나 올해 정말 놀라웠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 팀들이 시즌 첫 게임에서는 좀 공격력이 손발도 잘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근데 LSU가 올해 개막전이 강팀이었던 탑10 팀이었던 텍사스 대학교 원정 경기를 갔거든요. 그 원정에서 3명의 리시버, 자마 체이스, 저스틴 제퍼슨, 그 다음에 이제 테러스 마샬 이 3명이 첫 경기에서 다 100야드 이상 리시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레니코프 상을 받은 자말 체이스는 올 시즌 1780야드. 그리고 저스틴 제퍼슨은 1540야드. 그리고 리시버들이 500야드 이상 리시버가 4명, 450야드 이상이 5명. 그 다음에 러닝백 이 클라이드 에드워드 셀레어도 1414야드 러싱에 터치다운 16개. 거기다 리시빙 야드까지 합하면 스크리미지 야드가 거의 2000야드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공격에서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그러네요. 그런 면모를 갖췄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수비도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이제 LSU가 수비가 유명한 포지션이 디펜시브 백이 상당히 유명해서 DBU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디펜시브 백 유니버시티. 그래서 뭐 그랜트 델핏이라는 선수부터 해서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 팀에서 인터셉트 1위를 한 선수가 누구냐면 1학년에 데렉 스틴리 주니어라는 선수거든요. 1학년이 인터셉트 6개로 팀 내 1위를 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고 두텁다. 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LSU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결승에서 뛰었던 클램슨 이 두 팀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 말에 진행될 드래프트에 뽑힐 선수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좀 이름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네. 4월달 드래프트를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다. 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을 그냥 간단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LSU가 올 시즌에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 최강 팀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힐 정도예요. 그러니까 2001년 마이애미, 1995년 네브라스카 이런 대학들과 함께 이제 역대 최고급의 팀들로 뽑히고 있는데 지금 LSU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앞으로 리크루팅도 좀 더 편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우승 후보로 계속 이제 남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내년도 우승 후보 1순위 뽑으라고 그러면 클램슨입니다. 왜냐하면 LSU 같은 경우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조보로가 나가기 때문에 쿼터백이 아직 미지수다. 근데 클램슨도 여러 선수를 뺏기지만 프로에 뺏기지만 쿼터백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증명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올해 이제 그 LSU가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할 운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홈구장 얘기하시려고요? 그렇죠. 이제 결승전도 홈구장에 펼쳐졌고 이번 시즌에 그 플레이오프에 오른 4강이 보면 이제 LSU 외에 세 팀이 클램슨,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이 세 팀이었잖아요. 근데 LSU가 이제 올해 우승으로서 이제 총 4번째 우승을 한 건데 그 전에 3번 우승을 할 때 상대가 첫 번째 우승 상대가 클램슨, 두 번째가 오클라호마, 세 번째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였거든요. 네. 이 세 팀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온 우주의 기운이 LSU에게 좀 이렇게 좀 집중됐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LSU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만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트레버 로렌스가 이날 경기가 대학 입학 이후에 첫 패배였어요. 그렇죠. 25승 1패가 됐죠. 네. 이 1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음 시즌을 맞이를 할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LSU에서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제 조 버로우도 있지만 조 브레이디라는 이제 패싱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캐롤라이나 팬더스 OC로 갔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캐롤라이나 팬들께는 상당히 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이제 대학 풋볼 얘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2주의 뉴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에 있었던 4경기에 대한 리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rs의 경기가 되겠습니다.